자, 조세 경제론인데요. 1장이 총괄 부분이고, 2장이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3장이 조세와 소득 분배의 공평성, 그 다음에 4장이 조세와 개인의 선택, 그 다음에 5장이 조세와 기업의 선택, 이렇게 분류를 해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그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가 분류한 기준에 의하면, 그 재정의 기능 또는 경제의 기능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분배의 공평성 측면, 그리고 세 번째 경제의 안정 성장 측면,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의 안정 성장 측면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재정학 교재의 재정정책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그것이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대적인 이론이 좀 빠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두 가지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만 가지고 조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모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자 측면의 개인이잖아요. 5장. 4장은 개인. 조세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수요자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그 다음에 5장은 조세가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쭉 이제 살펴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을 보니까, 조세론 쪽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게 2장, 3장만 주로 넣는 것 같아요. 2장, 3장만. 그 다음에 4장, 5장은, 조세론 쪽보다는 재무관리라든지 아니면, 경영학 관련된 책들에 주로 4장, 5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4장, 5장이. 2장, 3장은 경제학 관련된 책들에 주로 들어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조세가 미치는 영향, 조세 경제라는 게 결국은 조세가 경제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모두 갖고 와서 여기다 편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조세 강론.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2장에 보면은 조세가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효율성 측면에서 주로 따지죠. 효율성 측면에서. 그래서 조세와 효율성. 조세가 부과되면 효율성이 상실되고 초과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부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3장에 보면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효율성과 공평성. 2장은 효율성에서 보는 거고, 뭔 소리죠? 그쳤네. 2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3장은 공평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조세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죠. 개인의 노동 공급, 저축, 그 다음에 위험 자산, 그리고 인적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접근해 봤고, 5장은
조세가 기업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와 재무관리 파트로 나눠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이게 이제, 조세 경제를 접근할 때 이제 크게 보면 효율성과 공평성이잖아요. 효율성과 공평성인데 이 부분을 효율성을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접근 방법을 보면 여기가 이제 기업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개인이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고 여기가 이제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선택은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집중적인 목표를 두나요? 개인은 우리 경제학에서 개인은 효용 극대화죠. 효용 극대화죠. 효용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소비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요자 측면이니까 수요자. 여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이잖아요. 기업은. 뭐 기업이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은 공급자 측면에서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이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이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여기는 효용 극대화를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효용 극대화를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소비자 효용 극대화 이론이 나오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 이론 모형이 나오잖아요.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주로 분석을 합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3장을 우리가 3장을 할 때는 주로 이제 3장은 요걸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조세가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장이고 그다음에 4장은 이게 3장이고 3장이나요? 이게 4장인가? 2, 3, 4장이네. 이게 4장이고 5장은 조세가 기업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윤극대화 이렇게 접근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양이잖아요. 양이고 이게 가격이죠. 가격이니까 자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 곡선이 나오죠.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 곡선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양이 결정되고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결정되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격 이론이죠. 가격 이론. 이게 가격 이론이고 이게 뭐죠? 이게 미시경제학이잖아요. 이게 미시경제학이죠. 이 전체를 풀어놓은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 책 하나 전체가 이 전체를 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풀어놓은 건데 이 전체를 풀어놓은 건데 풀어놓은 건데 어떻게 풀어놓나요? 이 전체를 풀어놓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지고 이제 풀어놨잖아요. 미시경제학을 풀어놨는데 이게 일정한 가정하에 이런 거잖아요. 일정한 가정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수요 법칙이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이게 수요의 법칙인데 자, 이 그림만 봐서는 명백히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 없이 많아. 수요량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미치는 영향이 많아. 근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일정불변하다고 가정을 해버리잖아요. 어? 다른 것은 전부 다 일정불변하다고 가정해버리고 그냥 수요량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세터리스 파리비스. 다른 것은 일정불변하고, 일정불변하다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해요? 이것만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모형이잖아요, 미시경제. 그런데 이제 미시경제학의 책 뒷부분에 보면 영역의 확장. 이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이 일정불변하다고 가정해 놓은 것을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거를 묶어놨는데 그 묶어놨던 것이 변한다면 어떨 거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게 꼭 양만 미치나요?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영향이 경제에 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무슨 뭐 심리경제학,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큰 틀을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자, 이 미시경제학의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이론을 어떤 걸 갖고 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자 하면, 자, 수요자 측면에 수요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럼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어려워요. 그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앞으로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듣고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야, 이것이 어떻게 접근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 있어요.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자, 이 시장 모형에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돼.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미시 경제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 경제 주체 중에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 정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입과 정부가 돈을 쓰는 지출, 이 중에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입 중에 조세가 한 70% 되니까 조세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위치해 뭘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그 위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조세가 그러면은 이 조세라는 게 여기 이제 조세가 나와요. 이 조세라는 것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이 없으면 지가 알아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세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이 세금으로 인해서 의사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쳐본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영향을. 개인한테 영향도 미치고 기업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미친 영향이 또 정부 경제에 와서 영향을 미치고 이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깔고. 그러면 결론만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의 결론만 살펴보면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보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결론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이게 QP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수요 측면이고 이거는 공급 측면이잖아요. 공급 측면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건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XJ, 그 다음에 여기에 YJ, 네? XJ, YJ.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걸 상품 공간이라고 그러죠. XJ도 상품이잖아요. XJ는 쌀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YJ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 쌀과 옷을 이 수요 곡선에서는 소비를 하는 거고, 이 공급 곡선은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쌀과 옷을 소비를 하려면 먼저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자가 생산을 해줘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쌀과 옷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하면 어느 정도 생산할까? 이렇게 생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나오는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이게 나온 과정은. 이걸 뭐라 하죠?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그러죠. 생산 가능 곡선. 자, 쌀과 옷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생산해요? 이만큼 생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쌀은 이만큼 생산하고, 옷은 이만큼 생산했다는 얘기죠. 이걸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자가. 이것을 A라는 소비자와 B라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소비를 했다. 이렇게,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상품 공간에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고, 그 생산된 내용을, 생산물을, 쌀과 옷이라고 하는 생산물을 소비자 A와 B가 생산하는데 이렇게 생산하더라. 이게 이제 계약곡선, 에치오스 상사 속에 계약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공급 측면에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공급 측면이잖아요.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생산한다고 무수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생산 배합은. 근데 이렇게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생산한다. 그러면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비 측면에서 이 모든 면에서는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모든 면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이 달성되는 면인 것이고, 이 계약 곡선상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소비에 있어서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한 점, 이 점이 이렇게 같더라. 기울기가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점을 같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같다면,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과 소비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이 일치한다.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일치한다. 그렇죠?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 파레토 효율성이 여기서 달성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그림이 이제 칠판에서 보는 그 그림의 A점과 E2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적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우측 보면 써있죠.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충족 조건, 1차 조건. 자, MRS XY. 이건 한계 대체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MRT XY. 이건 한계 변환율이죠. 그렇게 소비에 있어서 한계 대체율, MRS XY. 그 다음에 생산에 있어서 한계 변환율, MRT XY. 이것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 이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것은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건으로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번록하다. 무차별 곡선. 자, 파레토 한계 대체율을 계산할 때 여기는 이제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계 변환율은 뭐를 통해서 산정해요? 등량 곡선을 통해서 산정이 되잖아요. 등량 곡선을 통해서 다시 산정이 되죠. 근데 무차별 곡선과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다 번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2차 조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지만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했을 때 효율성 충족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 대체율과 MRS, XY는 한계 변환율이 같잖아요. MRT, XY 같은데 이것이 시장에서의 가격 비율과 일치한다. 이러네. 요거, 이 조건까지 충족되면은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의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이거는 뭐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냐면 미시경제학에서 다 배운 거야.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까 이제 이거죠. 자, 이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공급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다음에, 자, 자원 배분 측면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소득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전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다 공부를 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상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조세를 부과를 한다, 이거야. 여기는 이제 조세 부과 나오죠. 조세를 부과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조세 부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각종 선택 행위에 결함을 일으킨다. 왜곡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선택 행위에 결함을 일으키면서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실되고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공급자죠. 이게 기업이고, 이게 가게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측면에서 보죠. 자, 이 측면에서. 이 측면은 뭐예요? 이거는 생산물 시장 측면이잖아요. 이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건 뭐죠? 생산 요소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 이 세금이 여기서 이 생산물 시장 측면에서 부과되고 있는지, 생산 요소 측면에서 부과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생산물 측면에서 부과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생산 요소 측면의 이론을 접근하고 있으면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금이 이쪽 생산 요소 측면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생산물 시장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측면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올 때요. 만약에 자, 여기서 이거는 뭐죠? 이건 생산물이잖아요.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소비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기업이 여기서 부과하는 소비세, 이 소비세는 뭐죠? 이게 물품세라고 그러죠, 물품세. 이 물품세죠. 물품세를 부과하면, 아까 여기서, 자, 여기는 옷이고, 여기는 쌀이야. 근데 옷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쌀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쌀과 옷은 어디죠? 여기죠. 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물 시장에서 옷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품세를 쌀에만 부과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자, 옷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PY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쌀값은 PX는 어떻게 변하는 거죠? PX에다가 PX 곱하기 여기 세율만큼 세금이 불어도 되니까 1 플러스 T의 PX. 가격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PX라는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응? 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근데 옷에는 세금을 부과 안 해. 그렇게 PY는 그냥 PY야. 그러면 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쌀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쌀 소비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요법칙에 의해서, 아까 수요곡선 지워버렸네. 여기인데. 수요법칙에 의해서 쌀값이 올라가면 쌀 소비량이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수요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옷값은 변동이 없어가지고 옷값은 그대로인데 쌀값이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야, 이번 달 월급 타가지고 옷에다 돈을 더 많이 쓸까? 쌀에다 돈 많이 쓸까? 고민스럽잖아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야. 이 세금이. 그죠? 이해되시죠? 세금이 내가 월급 타가지고 쌀과 옷에 세금이 없을 때는 그 없는 상태대로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쌀에다가 세금을 부과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쌀값이 올라가니까 이거 쌀 조금 적게 먹어야 되겠네.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각종 선택 행위를 교란시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종 선택 행위를 교란시킨다. 세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이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교란시키냐? 가격이 틀리잖아요. 상대 가격이 틀리잖아요. 옷값은 변화가 없는데 쌀값이 올랐어.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게 뭐요? 상대 가격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래요. 쌀과 옷의 두 가지를 비교하는 상대 가격의 비율의 변화가 일어나서 의사결정이 헷갈렸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예. 세금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 각종 선택 행위를 교란한다. 왜곡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곡한다. 그래서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대체 효과가 왜 발생하냐? 쌀 가격과 옷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 변화되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죠. 여러분, 효과는 뭐예요? 가격 효과는 뭐죠?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잖아요. 소득 효과. 자,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대체 효과가 변하든지 소득 효과가 변하든지 둘 중 하나가 변해서 가격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득 효과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가격이 변했다. 그럼 뭐요? 대체 효과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이런 일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조세를 부과하면 각종 선택 행위의 교란을 일으킨다. 교란을 일으킨데 뭐 때문에? 상대 가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교란을 일으킨다. 상대 가격이 변화되면 어떻게 된다? 효율성이 상실되고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교란을 일으키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초과 부담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초과 부담이 뭔지, 초과 부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기 전에 그 밑에 한번 보죠. 조세 부과로 인한 각종 선택 행위의 교란,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의 선택,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의 선택, 자원의 배분 문제잖아요. 그죠? 상품의 종류와 상품의 종류, 상품 중에서도 쌀을 많이 공급할 것인지, 옷을 많이 공급할 것인지, 이게 자원의 배분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쌀과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투입될 텐데 그것도 들려질 거 아니에요. 자원의 배분 문제들이 따라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의 선택, 즉 자원의 배분 문제,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배합, 상품의 출하 시기, 그 다음에 여가와 근로시간의 선택, 하루 8시간 일할까? 일주일에 4일 일할까? 5일 일할까? 6일 일할까? 응?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선택. 이번 달에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만 쓰고 300만 원을 저축할까? 30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을 저축할까? 이런 문제. 응?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선택. 생산 방법의 선택 등 각종 선택 행위를 교란시킨다. 뭐가? 세금이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를 그 밑에 써놨잖아요. 조세 제도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 이론의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교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면 초과 부담이 뭔지, 초과 부담의 성격이 뭔지, 그럼 초과 부담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것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기 전에 또 최선의 조세와 차선의 조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최적 조세 뭐 할 때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자, 최선의 조세. 최선의 조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이 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상대 가격이 변화하고 효율성이 상실돼서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최선의 조세라고 한다. 세금을 부과했는데 민간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최선의 조세다.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한번 보죠. 자, 최선의 조세는 효율적 또는 중립적인 조세다. 민간 부문의 선택 행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조세다. 최선의 조세. 민간 부문의 선택 행위에 전혀 교란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인 조세를 최선의 조세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를 초래하지 않는 정액세다. 가격에 영향을, 여기 보세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 효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 효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응? 자, 그리고 최선의 조세는 조세 부과 전에 파레토 효율적이었다면 조세 부과 후에도 파레토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립적인 조세, 중립적 또는 효율적 또는 비왜곡적, 책에 따라서는 여러 표현들이 틀리죠. 이런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조세가 환경세라는 게 있는데, 환경세는 과세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조세도 범주적으로는 최선의 조세로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의 조세, 차선의 조세. 차선의 조세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면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가급적 효율성 상실을 가급적 적게 하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걸 차선의 조세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목표하는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수를 제대로 못 거둬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수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그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야. 세수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효율성 상실을 적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요. 적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램지 이론 그런 것들이죠.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걸 뭐라 한다? 차선의 조세를 한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죠. 차선의 조세. 현실적으로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을 가장 적게 왜곡시키는 조세다. 비효율을 극소화하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세수를 보장하는 조세다. 또 대체 효과는 수반하지 않고 소득 효과만 초래하는 정액세가 차선의 조세다. 자, 칠판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최선의 조세는 가격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체 효과도 초래하지 않고 소득 효과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선의 조세. 이게 최선. 차선의 조세는 가격 효과가 생기는데 대체 효과는 없고 그냥 소득 효과만 발생하는 거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차선의 조세라고 한다. 차선의 조세. 이제 대체 효과는 없는데 소득 효과만 있는 정액세, 이런 거를 차선의 조세라고 한다. 근데 대체 효과도 없고 소득 효과도 없는 정액세, 이거를 최선의 조세라고 한다. 근데 정액세는 우리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나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시장을 효율성에다 맡겨두면 머리 똑똑한 놈이 다 가져가 버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효율성에다 맡겨놓으면 머리 똑똑한 놈이 다 가져본다. 이렇게 효율성만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차선의 조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기본적인 경제 선택. 기본적인 경제 선택의 문제. 자, 조세를 부과하면 교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 접근을 할 것이냐. 정태적 경제 문제. 현재 시점에서 쌀과 옷의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이 정태적 문제죠.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에 여가와 근로 문제. 자, 하루 내가 8시간 일을 할까? 아니면은 7시간 일을 할까?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할까?
이제 6일은 근무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제 5일을 하냐, 4일을 하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4일을 근무할까? 이런 문제. 결국 뭐죠? 노동을 더 할 건지, 조금 더 여가를 즐길 건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여가와 근로의 선택 문제. 그 다음에 동태적 경제 문제. 동태적이라는 게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관찰하는 게 동태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월급을 이번 달에 5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 쓰고 200만 원만 저축할까?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저축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동태적 경제 문제인 거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문제. 미래 더 저축을 더 많이 했다가 미래 소비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소비에 즐길 건지, 이 선택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초과부담. 자, 세금을 부과하면 상대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효율성이 상실돼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이거는 기본 패턴이잖아요. 초과부담. 그러면 이 초과부담이 뭐냐? 이런 얘기죠. 초과부담이 뭐냐? 초과부담의 성격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이 생긴다. 후생 손실이 생기는데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나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면 나는 후생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를 넣고 보면 내가 한 달에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세금 가져가고 5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의 손실이 생기잖아요. 100만 원 손실이 생겨요. 100만 원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조세 납부분의 후생 손실이라고 한다. 조세 납부분의. 근데 자, 500만 원의 세금을, 이제 100만 원을 나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내 월급 600만 원에서. 그리고 나는 500만 원 가져왔어요. 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럼 정부가 100만 원 부과하고 100만 원 가져갔어.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생 손실이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야. 정부에서는 100만 원 가져간 거는 당연히 가져간 거고, 그것 플러스 알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걸 뭐라 한다? 초과부담이라 한다. 그걸 초과부담. 그래서 추가적 후생 손실, 추가적 후생 손실. 100만 원 정부에 가져가는데 그 100만 원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의 후생 손실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초과하는 그 후생 손실을 뭐라고 한다?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걸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자, 밑에 보면 조세 부과 효과.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이 생긴다, 이게. 그러면 그 후생 손실은 조세 납부 부분의 후생 손실, 이거 세금 부분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추가적 후생 손실, 그 세금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후생 손실이 또 생기더라, 이런 얘기. 그것을 초과부담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납부 부분의 후생 손실은 세금으로 가져간 거죠. 조세가 민간 부분의 가격 체계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조세 그 자체로 발생하는 손실이다.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납부 부분의 후생 손실이 생기고 그 조세 수입은 정부가 가져가고 민간인 내호주머니한테 정부가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조세 징수 부분을 누가 얼마나 지는가 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정가 부분에서 다룬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가져가는 건 100만 원을 소득세니까 내 호주머니에 가져가니까 내가 직접 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세금은 가져가는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 그거는 어디서? 정가와 기착 부분에서 그거는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 후생 손실. 이것은 이제 초과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추가적 후생 손실. 특정한 조세가 민간 부문의 상대 가격 체계를 교란시켜서 선택 행위를 왜곡시킴으로 발생된다. 아까 설명했던 이런 영향으로 발생되는 초과부담입니다. 그거를 추가적 후생 손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초과부담의 정의, 같이 중복되네. 이거 나온 게 한 번 더 나온 것 같아요. 초과부담. 조세 징수액 이상으로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이다. 그래서 초과부담은 조세의 실제 부담에서 조세의 징수액을 뺀 것을 초과부담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초과부담은 조세가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함으로써
효율성을 상실시킨다.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초과 부담, 조세 부담 이외의 추가적 부담을 초과 부담이라고 한다. 근데 이 초과 부담은 어떻게 발생한다? 대체 효과에 의해서 발생한다. 대체 효과에서. 대체 효과. 대체 효과라는 건 뭐죠? 상대 가격 비율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옷에는 세금 부과하니까 PY는 그대로 PY인데 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PX에다가 이 T만큼 세금을 부과하니까 내 부담이 커지잖아. 이만큼 커지죠. 그래서 1 플러스 T PX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쌀값은 올라가고 옷값은 변동이 없다. 세금 부과하기 전과 비해서 상대가격 비율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 결정하는데 좀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초과 부담은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액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거다. 중립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중립세. 럼섬 텍스. 중립세.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에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초과 부담이 없다. 이론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조세다. 현실의 조세는 거의 모두 어느 정도 초과 부담을 발생한다. 그런데 중립세는 초과 부담을 발생하지 않는 조세다. 이거를 럼섬 텍스 나간다. 조세가 일으키는 초과 부담을 분석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조세를 고려의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한 나라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과 부담이 왜 발생하느냐? 초과 부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과 부담이 왜 발생할까요? 금방 쭉 설명했죠? 상대가격 비율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때문이죠?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상대가격 비율이 변하고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효율성이 상실됐다. 효율성이 상실. 그래서 초과부담이 발생됐다. 초과부담의 발생 원인. 초과부담을 발생 원인. 세금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라 하겠습니까? 조세가 초과부담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조세를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조세가 초과부담을 일으키는 원인. 그건 뭐죠? 상대가격 비율이 변해서 효율성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효율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 보면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가격 구조가 교란된다. 저런 식으로. 상품시장엔 저런 식으로 교란되죠. 경제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교란을 일으켜서 효율성을 상실된다.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임금률이 변화하고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 과정이 교란한다. 비효율성을 처한다. 자, 여러분 아까 여기 한번 칠판 보세요. 여기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PX가 1 플러스 T의 PX로 바뀌었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상품 시장이야. 이 상품 시장.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이죠. 아니, 생산물 시장이죠.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이죠. 자, 이거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여기다가 뭘 공급해 주나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공급해 주죠. 그럼 노동. 내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아까 500만 원 밖에 안 줬어. 600만 원을 내가 월급을 탔는데 100만 원 뛰어갔더라 이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임금이 W만큼 있는데 나의 임금에서 W에서 내 임금에서 이 600만 원에서 세금만큼의 세금을 띄어. 그죠? 세금을 띄어. 600만 원에서 이게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을 띄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T W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상품 시장에서는 1 플러스가 됐잖아요. 세금을 플러스해서 시장에다 내놓고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 시장은 어떻게 돼? 세금이 마이너스 됐죠. 내 월급에서 뛰어가잖아요. 이렇게 상품 시장에는 1 플러스 TPX고 생산 요소 시장에는 1 마이너스 TW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상품 시장이냐 생산 요소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 식들이 틀려지잖아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임금률이 변한다. 어떻게? W에서 임금률이 원래 W였는데 1-TW로 변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 그림으로 그리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 이런 얘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임금률이 변화하고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 과정의 교란을 일으켜서 효율성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죠. 초과부담 발생 원인. 자, 조세 부과 전에 효율적 자원 배분.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을 쌀과 옷의 두 상품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은 P는 네 거로 M시다. 그렇죠? 가격은 네 거로 한계 비용이다. 그 다음에 PI분의 PX는, 그래서 가격 왼쪽 P는 PI분의 PX, 오른쪽 MC는 MCY분의 MCX,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각 상품의 가격은 그걸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다. 완전 경쟁일 때. 그리고 이 완전 경쟁일 때 효용 극대화를 하는 것. 아까 여기 일식이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자, 효율성이 이렇게 달성됐다.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 효율성이 이렇게 달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상품 구입량은 한계 대체율이, 이 한계 대체율은 뭐예요? 상품 시장이잖아요. 상품 시장. 상품 시장에서 한계 대체율이 무엇과 같습니까? 상품 시장에서 가격 비율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상품 시장, 이거는 공급 측면, MRT는 공급 측면이잖아. 공급 측면에서, 여기는 상품 시장, 소비 측면에서 한계 대체율이 상품 시장에서 가격 비율과 같고, 공급 측면에서의 한계 변환율이 무엇과 같다? 한계 비용의 비율과 같다. 야, 금방 얘기해서. 완전 경쟁이 P는 이꼴로 MC죠. P는 이꼴로 MC니까 PY분의 PX는 MCY분의 MCX잖아요. 그죠? 근데 PY분의 PX는 MCY분의 MCX가 같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복잡하니까 하나는 안 써버렸잖아요. 하나는 안 써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여러분 이걸 해석할 때 소비자 시장에서의 한계 대체율이 소비자 시장, 즉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 비율과 같고 공급자 측면에서의 한계 변환율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한계 비용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여기에 이 시계는 이걸 지금 생략해 놓은 거예요. 생략해 놓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다 세금을 물품세를 부과하는데 쌀에만 세율이 TX인 물품세를 부과하자 이러네요. 그러면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MRS XY는 1 플러스 TX PX 나누기 PY로 바뀐다. 소비자는 쌀 가격을 물품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인식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워버리고. 이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림을 그리면 단순 명쾌하잖아요. 자, 여기가 MRS인가요? MRS XY는 PY분의 PX는 MCY분의 MCX는 MRT XY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쌀이 있고 옷이 있는데 쌀이 X고 옷이 Y잖아요. 그러면 쌀값은 어떻게 돼요? 쌀값은 원래 PX고 옷값은 PY일 거 아니에요. 자, 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PX 플러스 TPX가 되겠죠. TPX가 되면 1 플러스 TPX가 되죠. 이렇게 되고 옷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 그냥 그래서 PY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상대가격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 소비시장에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은 MRS, XY는 가격이 PY분의 원래 PX였잖아요. 세금 부과에는 PY분의 PX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 1 플러스 T가 앞에가 붙어버렸잖아요. 이게 분모는 변함이 없는데 분자의 가격이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이거야. 응?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은 이렇게 바뀌어 본 거야. 근데 이건 소비자, 이건 소비자, 그러면 생산자. 생산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됐냐? 생산자 측면에서는 MRT잖아요. MRT XY는 PY분의 PX. 생산자 측면에서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생산자 측면에서는 이게 변함이 없어. 이해되시나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쌀값이 한 포대에 10,000원인데, 10% 세금을 붙였어. 그럼 1,000원이잖아요. 1,000원. 1,000원이죠? 그럼 얼마가 됐어? 11,000원이 됐잖아요. 11,000원이 됐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PX는, 이건 TPX가 되고, 이거는 1 플러스 TPX가 되죠. 자, 쌀값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쌀을 소비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 냈습니까? 11,000원 냈어, 11,000원. 소비하는 사람 11,000원 냈잖아요. 11,000원 냈는데 1,000원 누가 가져갔습니까? 1,000원은 정부에서 가져갔어. 이 11,000원 중에 1,000원은 정부에서 가져갔어. 정부에서 가져가고 10,000원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 10,000원은 생산자가 가져갔잖아요. 이 10,000원은 생산자가 가져갔어. 생산자가. 그러면 생산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10,000원이야.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야.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11,000원인데 그 중에 1,000원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10,000원은 생산자가 가져갔어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 측면에서 한계 변환율이잖아요. 한계 변환율은 원래 옷값도 변함이 없고 쌀값도 변함이 없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생산자 측면에서는 옷값도 변함이 없고 쌀값도 변함이 없다니까. 왜? 생산자는 그냥 10,000원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얼마가 냈어? 11,000원을 냈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비자는 원래 옷값은 변함이 없고 쌀값은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렇게 바뀌었어. 한계 대체율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계 변환율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위에는 옷값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밑에는 쌀값이 바뀌었지만 밑에 쌀값은 변함이 없어. 왜? 생산자 호주머니에 10,000원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MRS XY와 MRT XY가 어떻게 됐습니까? 틀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효율성이 파괴되어 본 거지. 이게 효율성 상실이야, 이게 효율성 상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 소비자 측면에서는 11,000원인데 생산자 측면에는 그냥 10,000원이야. 생산하는 호주머니만 누가 1,000원은 정부가 가져가니까 이게 교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이걸 정확히. 이게 식으로만 여기 해놨잖아요. 식으로만 해놨는데 이 의미가 뭔지 이걸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자, 이제 이해됐으라고 보고. 자, 그래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은 MRS XY는 1 플러스 TX, PX 나누기 PY다. 이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생산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이거야. 그냥 10,000원이다 이런 얘기야. 소비자는 11,000원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이 MRS XY와 MRT XY가 이것이 같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이 같지 않아진 것이 뭐다? 효율성 상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 부과 후에 자원 배분 조건은 MRS XY는
1 플러스 tx mrtxy 이렇게 바뀌어본 거죠. 여기는 이제 네 거루잖아요. 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네 거루죠. 근데 여기서 세금 빼면은 같지 않은 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일으키고 경제행위의 변화를 일으켜서 비효율성을 발생한다. 그 결과 뭐가 발생한다?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조세 부과 후에 효율적 자본배분 조건. 이번에 이제 근로소득세, 아까는 물품세야. 자, 물품세는 1 플러스 tx잖아요. 아까 다시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다. 가게인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가 요소시장이고 여기가 생산물시장이다. 여기서 나가는 건 뭐예요? 상품이잖아요. 상품. 여기서 가게가 제공해 준 건 뭐예요? 생산 요소야, 요소.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죠. 생산 요소죠.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그 소득, 그것이 소득 Y다. Y는 C 플러스 S가 되는 거죠. 그것이 소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득이다. 이 소득.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면 이제, 가정, 근로소득에만 세율이 TW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아까 상품 시간은 1 플러스가 됐죠. 이거는 1 마이너스 W가 된 거죠. 마이너스 된 거는 내가 한 달에 6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 세금 내고 500만 원만 밖에 안 받았다. 내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임금률이 줄어드는 거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 부과 전에 효율적 자본배분 조건.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앞에하고 분석 방법이 똑같아요. 여가의 가격은 임금률 W, 소득의 가격은 1이므로 이 W 밑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소득 가격은 1로 보고 둘 사이의 상대가격 비율이다. 조세 부과 후에 효율적 자본배분 조건은 틀려졌다 이런 얘기죠. 근로자는 한계 대체율을 순임금률과 같게 만들 때 효용 극대화를 이룬다. 임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임금률이 변화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원래 임금률이 이거였는데 임금률이 여기에 임금률이 부과해서 어떻게 바뀐다? 1 마이너스 T W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다? 효율성이 상실돼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다양한 선택 행위의 초과부담. 다음은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제약 조건은 주어진 예산 자액이고 선택 행위는 여러 재화들 사이의 선택. 이거는 현재 시점이죠. 현재 자원의 배분을 내가 소득에다 뭐죠? 쌀을 덜 팔 건지 옷을 더 살 건지 이 문제죠. 여러 재화들 사이의 선택. 현재 시점에서 동태적이죠. 그 다음에 여가와 노동형 사이의 선택. 그 다음에 현재 소비와 미래 사이의 선택. 이거는 이제 정태적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5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300만 원 저축할까? 200만 원 저축할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초과부담이 발생.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효율적 선택 행위를 왜곡시킨다. 그 결과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초과부담의 크기는 조세가 서로 다른 선택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초과부담의 측정은 특정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다른 여러 선택 행위는 일정하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한 유형의 선택 행위만 조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분석한다. 조세가 민간의 선택 행위에 미치는 효과, 기업의 이윤 배분 행위, 자금 조달 행위, 투자 유형의 선택 행위, 주거 및 산업 입지, 재산 및 주거 유형의 선택 행위 등 조세가 이런 분야들에 쭉 영향을 미친다. 조세로 인한 초과부담 측정의 접근 방법, 부분균형 분석 방법, 과세되는 해당 경제 행위만을 고찰하는 부분균형 분석, 일반균형 분석, 다른 경제 행위와의 관계에서 상대가격 비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고찰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이제
물품세를 먼저 보죠. 물품세의 초과부담을 보는데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물품세의 초과부담. 그러니까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물품세의 초과부담을 보죠. 자, 그러니까 어디죠? 여기죠.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를 보면 쭉 지우고. 자, 이제 쌀만 보고 있네요. 쌀을 이렇게 여기 이제 쌀이고 QX 여기 이제 쌀값이 되겠죠.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을 했네요.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했어요. S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정했잖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죠. 이렇게 됐다 이게 수요 곡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으면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됐겠죠. 이때 가격이 P0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랬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면 수요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공급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죠. 공급자한테 세금을 이렇게 부과했다 이런 얘기죠. ST라고 보면 ST 이렇게 부과해.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자, 가격이 1 플러스 T P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물품세. 이 물품세는 요거죠. 요걸 부과했다 이런 얘기. 상품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서 균형이 이루죠. 그럼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세금이 이거죠. 세금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이 여기서 여기고, 높이가 여기니까 세금은 요것이 세금이죠.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은 요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가 가져가는. 이게 이제 물품세. 이게 물품세죠. 정부가 이만큼 가져가는. 근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 상실이 어떻게 됐죠? 이만큼 효율성 상실이 더 있는 거죠. 이만큼. 소비자 효율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자, 이것도 효율성 상실이죠. 내 측면에서 보면.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효율성 상실이죠. 근데 세금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 이것도 효율성 상실이죠. 이거 추가적 효율성 상실.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걸 초과부담이라 한다. 이걸 초과부담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초과부담이라 한다. 자, 초과부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초과부담을 이거는 이 세금은 물품세 측정은 간단하잖아요. 물품세는 여기가 QT 세금 Q0 이 물품세는 어떻게 되죠? 물품세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에다가 높이 T 곱하기 이거 뭐요?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QT 그럴까요? 그러면 되지 뭐. 이게 물품세죠. 그러면 이 초과부담은 요거단 말이에요. 초과부담 이거를 측정해보자. 초과부담 측정. 이게 초과부담이죠. 초과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것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절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사각형은 반절이니까 2분의 1이고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요거를 h라고 하고 요거를 i라고 하고 요거를 g라고 했네요. 여기를 g라고 했고 그러면 밑변은 이 밑변은 qt에서 q제로까지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델타 q라고 하죠. 델타 q 양의 변화 그죠? 델타 변화 q 양이잖아요. 양의 변화. 그 다음에 높이는 TP0, 이게 T, 여기 P0까지 써야 되겠다. T, P0. T, 세율에다가 이 높이까지니까 TP0죠. TP0. 그러면은, 밑변, 델타 Q 2분의 1 곱하기 델타 Q 곱하기 높이 T, P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 식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으로 바꾸면, 자,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으로 바꾸면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p분의 q인가요? q분의 p 이렇게 바뀌고 곱하기 여기에 q 델타 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t p 그대로 갖다 놓고 p0 곱하기 델타 q 이거랑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식이 되죠. 이 식이나 이 식을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으로.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이 되니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거. 엡실론 P로 썼나요? 엡실론 P. 그렇죠? P. 그러면 엡실론 P, T 이게 엡실론 P, Q 하나, 두 개인가요? Q 델타 P, TP, 델타 P는 자, 여기서 델타 P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델타 P잖아요. 가격의 변동분 높이니까 델타 P는 TP0가 되죠. TP0가 되죠. 그럼 요것을 TP0로 바꾸면 그죠? TP0. 그러면 T가 하나 있고 T가 두 개 있고 이거는 요거로 바뀌었고, T가 하나 있고, T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P0, 여기 Q가 하나 남았죠. P0Q. 자, 이 T가 두 개니까,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T 두 개니까, T의 제곱 곱하기 P0Q가 남아있죠. P0Q가 남아있잖아. 이거는 뭐예요? P0Q는, 자, Q는 양이잖아요. 양이고, P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P0Q는 이거는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걸 S로 표시한다. S로. 그러면 이걸 S로 표시하면 2분의 1 곱하기 T0 곱하기 이 엡실론 P 여기 있죠. 엡실론 P가 빠졌다. 엡실론 P 곱하기 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물품세의 초과 부담을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T0 곱하기 엡실론 P 곱하기 S. 이게 이 삼각형의 면적이다. 이런 거죠. 이 삼각형 면적. 자, 이해되시죠? 이 삼각형 면적, 하버그 삼각형의 면적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물품세의 초과 부담을 식으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T0 곱하기 엡실론 P 곱하기 S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왔다. 자, 부분균형 분석에 의한 물품세의 초과 부담.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습니까? 48분? 그러면 좀 쉬었다가 1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